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물어다 드립니다. 스왈로스. 지금 따라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왈로스 53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저는 4주 만에 다시 MC를 맡은 박지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패널 이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패널 한채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패널 곽승원입니다. 네, 여러분 최근 이제 코로나 확진자 추세는 줄지 않고 정말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다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저도요, 무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난주에 혹시 했지만 몸은 괜찮게 회복을 잘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이번 주 에피소드로 넘어가기 전에 저는 지난주 에피소드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2020-2021 NBA 파이널 우승팀이 정해졌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좀 얘기를 해보자면, 네, 저랑 채용 씨가 저번 주에 그렇게 예측을 잘 했는데, 이제 진혁 씨가 절대 아니라고 이렇게 부정하셨지만, 어쩔 수 없이 진혁 씨가 농구 부분에서는 좀 약점을 보이시는 것 같다. 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미러키 벅스가 네, 6게임 만에 이제 야니스 아테토쿤보의 50점을 앞세워서 네, 피닉스를 꺾고 네, 우승을 차지했던 점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도 이제 약간 저번 녹음에서 기억이 남는 게, 그 진혁 씨가 뭐, 자기가 이제 맞추는 게 다 100%다, 이러면서 이제 어필을 좀 했었던 것 같은데, 뭐 100%가 이제 제가 아는 뜻이 좀 다른가, 그런 의문이 조금 드는 저번 주 녹음이었죠. 네, 저 오늘 방송 말미에도 승부 예측 한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러다가 제가 박펠레로 전향하는 것은 아닐까 약간 하는 조금 걱정이 듭니다. 박펠레 되실 거면 오늘 예측은 반대로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번 에피소드로 넘어가자면 이번 에피소드는 어떤 건지 혹시 예상 가는 분 계신가요? 저희가 또 철이다 보니까 예, 좀 지구촌 대행사인 뭐 좀 올림픽에 관련된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 예, 맞나요, 진혁 씨? 네, 그렇죠. 저희가 3주 연속으로 코파 유로 그리고 지난주에 NBA 파이널 그리고 이번에는 도쿄올림픽으로 3주 연속 메가 스포츠 이벤트 소식을 다루게 되는데요. 스왈로스 53번째 에피소드는 바로 2020 도쿄올림픽 개막 소식입니다. 간다 넘어간다. 네, 유치부터 개막까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정말 말도 많고 어려움을 겪으며 지난주 금요일이죠. 23일 개막한 도쿄올림픽. 이번 시간에는 저희 패널들과 함께 올림픽 안내, 그리고 이번에 새로 채택된 종목, 올림픽 관련 논란,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들이 출전하는 주요 종목의 경기 일정까지 모두 전해드릴 계획입니다. 네, 우선 제가 이제 올림픽에 대해 소개를 해볼 텐데요. 이번 주 금요일이었죠. 2021년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는 올림픽으로 이 올림픽 도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자면 2011년에 IOC에 신청한 도시 후보로는 총 터키의 이스탄불, 일본의 도쿄, 이탈리아의 로마,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의 바쿠, 카타르의 도하, 그리고 스페인의 마드리드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여담으로 한국도 부산광역시를 입후보하려고 했지만 2018 동계올림픽이 평창으로 확정되면서 포기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뭐 미국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도 이번에 입후보를 신청을 했다가 다시 취소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올림픽에 대해서 일본도 원래 도쿄가 아니라 자신 나라의 이미지 개선과 반핵 평화를 강조하고자 히로시마를 입후보하려고 했지만 더 높은 경쟁력을 위해 도쿄로 변경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히로시마에서 경기를 치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크게 논란이 된 거를 보아서 만약에 히로시마가 그 도시로 선정이 되었다면 난리가 났겠죠. 그리고 결국에 IOC에서 2013년에 투표 끝에 최종 후보였던 이스탄불과 마드리드를 제치고 개최지로 도쿄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2020년 여름에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올림픽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계속 연기되던 중 2021년 여름으로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연기 소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2020년 3월 30일에 도쿄 정부와 IOC가 2021년 7월 23일 개최를 공식 발표한 적이 있지만 이제 4월, 5월 그리고 1년간 계속해서 코로나 확산 추세가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일본 정부 측에서는 유치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고 이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내년에 개최하지 못하면 도쿄올림픽을 아예 취소해버릴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했습니다. 결국에 이제 재연기 없이 7월 23일에 억지로라는 느낌이 조금은 들지만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죠. 네. 그리고 특이한 점으로 이제 마스코트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일본이 애니메이션 쪽의 강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톰, 세일러문, 짱구, 원피스, 나루토 이런 저희가 친숙하게 알고 있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마스코트로 선정되는 재밌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주목해 볼 만한 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도쿄, 홋카이도, 후쿠시마현 이런 주요 수도권 도시들은 무관중으로 경기를 진행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시즈오카현, 미야기현 등에서는 이제 최대 1만 명의 관중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했지만 벌써부터 선수들과 그 옆에 주변 팬들이 술을 마시고 대화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굉장히 불안한 느낌을 벌써부터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코로나 관련해서 논란이 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추가로 언급을 해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의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아예 올림픽에 불참을 한다고 했고요. 여러 나라의 대통령분들이 불참 선언을 하면서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되었죠. 마지막으로 제2차 세계대전으로 개최가 취소된 그 1944년 런던 올림픽 이후로 76년 만에 올림픽이 연기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진기한 장면을 실제로 목격하고 경험을 할 수 있네요. 이 외에 나머지 일정과 관련한 특이점과 그리고 코로나와 다른 방역 수칙에 대한 논란 역시 많았지만 이는 이제 채영 씨와 희정 씨가 잘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올림픽 관련해서 정말 저희들이 알아야 될 정보들은 다 설명해 주신 것 같았는데 저는 개막식을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좀 굉장히 지루하더라고요. 이번 개막식은. 물론 뭐 일본이 개최해서 뭐 그런 거다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중간에 그 픽토그램으로 종목들을 설명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장면이 저는 그나마 가장 인상 깊고 재밌었고 또 일본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연출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보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개막식에서 저는. 그렇죠. 이번에 코로나가 없었다면 조금 더 저희가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저에게도 많이 아쉬웠던 개막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제가 올림픽 새로 추가된 종목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현재 이제 젊은이들이 이제 올림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IOC가 이제 젊은 층들을 위한 스포츠를 이제 대거 올림픽 종목으로 추가를 했고, 이제 또한 일본이 개최국으로 선정이 되면서 개최국 권한으로 추가된 종목이 몇 개 존재하는데 이것들을 이제 제가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3대 산업 농구로 이제 젊은 층을 공략한 그런 스포츠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기존 이제 오디오 농구보다 더 빠르고 흥미로운 농구로 이제 3대 산업 농구가 여겨지고 있습니다. 3점 슛은 이제 2점, 2점은 1점으로 여겨지고 이제 하프코트에서 경기가 치러지게 되는데
10분의 경기 시간이 주어지고 10분간 점수를 많이 내거나 혹은 21점을 먼저 획득하면 승리하게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물론 점수가 같을 경우 5대5 농구처럼 추가 연장 시간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연장전이 주어지긴 하지만 연장전에서 2점을 먼저 내면 그렇게 승리를 가져가게 되는 그런 종목이고요. 5대5 농구와 같이 이제 공격 제한 시간이 주어지지만 12초로 이제 공격 제한 시간이 주어지게 되고 3대3 코트가 이제 3명이서 이제 코트를 맡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범위가 넓고 이제 수비를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이제 팀 수비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맨투맨 수비를 가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서 교체도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그런 스포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프리스타일 BMX라고 이제 바이크 이제 저희가 자전거로 레이싱을 하는 그런 종목만 이제 생각하셨을 텐데 이건 이제 자전거로 묘기를 부리는 그런 종목입니다. 1970년대 캘리포니아 레이싱 문화에서 이제 기반을 두게 되는데요. 모토크로스 이제 종목의 선수들에게 감명을 받은 이제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공중 고개를 펼쳤던 것이 이 시초라고 합니다. 원래 이제 바이크 이제 레이싱과는 떨어진 이제 주류 문화가 아닌 반문화, 다들 사회문화 공부하셨나요? 네. 이제 프리스타일 BMX가 원래 이제 반문화로 미국에서 여겨졌지만 TV 중계를 통해서 많은 인기를 얻게 되면서 세계적인 스포츠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60초의 시간 동안 벽이나 점프대 등의 장애물에서 고개와 같은 트릭 그리고 다양한 모션들을 선보이면서 점수는 난이도, 독창성, 수행 높이와 창조성을 통해서 평가가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가라데입니다. 가라데는 이제 일본의 개체국 권한으로 추가된 종목인데요. 올림픽에 처음 채택되는 종목이고 주먹, 발차기, 무릎, 팔꿈치 등의 부위로 공격을 할 수 있는 타격 무술입니다. 태권도와 유사하다는 말이 있으나 이제 가라데는 머리 공격이 불가해서 헤드기어를 차지 않는다는 그런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태권도와 유사한 점으로는 이제 품새와 대련으로 이제 가라데가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체급별로 나뉜 8개 종목에서 10명씩 참가하며 이제 자격은 올림픽 전까지의 세계 랭킹으로 주어진다고 합니다. 한국의 박희준 선수가 이제 가라데 종목에 참가해서 네, 가라데에 참가인이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메달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 네, 말씀하시죠, 그런데 승원 씨. 가라데 질문이 네네. 있는데 네네. 가라데를 서양 유럽 선수들도 알까요? 이제 태권도를 이제 유럽 선수들도 많이 참가하는 것처럼 가라데도 이제 유럽 선수들이 이렇게 많이 알진 않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참가하는 인원은 거의 극소수라고 제가 조사하면서 알게 됐는데 일본도 이제 태권도가 이제 계속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고 있는 것처럼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가라데를 약간 알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약간 포함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스포츠 클라이밍입니다. 스포츠 클라이밍은 스피드 개인, 스피드 릴레이, 콤바인 이렇게 세 가지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스피드는 이제 15m의 암벽을 최대한 빨리 올라가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스피드 릴레이, 그런 스피드를 개인전 그리고 이제 팀전으로 릴레이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종목으로는 콤바인이 있는데 콤바인은 6분 안에 12m의 경사진 인공 암벽을 최대한 높이 올라가야 하는 리드, 그리고 4분 안에 4m 암벽에서 적은 시도로 암벽을 올라가야 하는 볼더링, 그리고 아까 말했던 스피드, 이 세 종목을 합산해서 가장 좋은 성적을 이루는 사람이 이제 메달을 가져가는 그런 또 클라이밍의 하나의 파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이제 세계 선수권 여자 13위 서재현 선수랑 이제 남자 20위 천종환 선수가 출전한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다음으로는 서핑이 있습니다. 서핑은 이제 30분 안팎의 제한 시간에 최대한 25번의 파도를 타서 기술을 선보이고 5명의 심판이 점수를 매겨 특이하게 이제 상위 2개의 점수만을 채택하는 그런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핑은 이제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고, 다음은 스케이트보드입니다. 스케이트보드도 이제 IOC가 이번에 새로 채택하게 된 젊은이들을 위한 그런 스포츠라고 볼 수 있는데요. 스케이트보드는 이제 젊은이층이 즐겼다시피 이제 익스트림 스포츠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제 계단, 난간, 경사면, 벤치, 벽, 커브와 같은 다양한 구조물들을 이제 기술을 펼치게 되는데요.
이러한 종목을 이제 스트리크라고 명칭을 하고 이제 움푹한 그릇 모양에서 경사를 이용해 이제 모기를 선보이는 걸 파크라고 이제 명칭을 합니다. 이 두 종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점수를 어떻게 매기냐 하면 이제 트릭의 난이도, 동작의 높이, 속도, 독창성, 완벽도, 구성을 기준으로 이제 평가한다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이제 경기장에 경쾌한 노래를 틀고 활기찬 분위기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확실히 젊은 층의 스포츠라는 게 약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야구와 소프트볼입니다. 야구와 소프트볼은 이제 일본에서 야구가 인기가 높기 때문에 개최 도시의 권한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번에 야구가 다시 추가되게 됐는데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로 정식 종목으로 재추가되었습니다. 5번 이제 올림픽에 야구가 선정되게 됐는데 3번을 쿠바가 이제 우승을 하였고 2000년 미국이 시드니에서 우승을 하였고 대한민국이 2008년에 우승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충분히 저력이 있는 걸 보여주게 되었고요. 이번 야구 대표팀도 과연 이제 김경문호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이제 올림픽을 시청하는데 좋은 그런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소프트볼은 이제 저도 이제 정식 종목이 된지 이번에 알았거든요. 조사를 하게 되면서. 그래서 소프트볼을 조사해 보니 야구랑 좀 비슷하지만 좀 많은 차이점이 있는데 야구보다 이제 큰 공을 사용하지만 배트는 더 짧고 얇습니다. 그리고 투수와 포수 간의 거리도 짧고 7회까지 운영되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야구가 지루하시다는 분들에게는 소프트볼을 이제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제 특이한 점으로는 이제 저희가 베이스에서 리드를 할 수 있는데 야구에서는 소프트볼은 리드가 불가능하고 이제 포수가 공을 투수에게 받고 그 공을 무조건 다시 투수에게 송구해야 된다고 해요. 이제 파울볼 같은 경우에는 야구에서는 그냥 이제 뭐 알아서 볼보이가 죽거나 관중들이 뭐 죽으면 관중들에게 드리는 그런 요소가 되는데 소프트볼은 무조건 파울볼도 이제 다시 포수가 잡아서 투수에게 송구해야 되는 그런 이제 특이한 점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8개의 종목 제가 소개해 드렸고요. 네, 다음 파트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트 넘어가기 전에 저는 희정 씨한테 이번 녹음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그냥 가볍게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종목 설명을 바랬는데 그 종목에 있는 세부 뭐 체급이나 난이도 뭐 그런 종목들까지 다 소개해 주실 줄은 몰랐는데 좀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저도 이게 알다 보니까 이제 모르는 점 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모르는 정도면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준비하게 됐네요. 네. 듣는 사람에겐 너무 유익한 정보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와중에 서핑은 빼셨는데 서핑 선수들이 조금 서운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서핑에는 이제 저희 나라 대표팀 선수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간단히 하고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 근데 서핑에 대해서 서핑은 방역 수칙을 어떻게 지키죠? 서핑. 뭐 이제 파도를 타면서 마스크를 쓰진 않으니까 뭐 그 전에 경기 전에 잘 지키는 선에서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리고 올림픽 종목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보태자면 이번 올림픽에서는 다른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여성 선수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혼성 종목을 조금 대거 늘린 편입니다. 양궁 종목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이번에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남녀 혼성 종목이 추가되면서 우리나라가 후술하겠지만 금메달을 땄고요. 그리고 수영에서도 혼성이 추가되었고 탁구 그리고 유도 그리고 트라이애슬론 육상까지 혼성 경기가 추가되면서 딸 수 있는 메달의 개수가 훨씬 늘어난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도쿄올림픽 관련 논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개막한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았는데 논란을 소개할 게 있냐 싶겠지만 오히려 개막하기 전까지의 사건들이 훨씬 더 많았던 그런 도쿄올림픽 진행 과정이었고요. 먼저 첫 문제점으로는 이제 현재 엠블럼으로 바뀌기 전 엠블럼이 이제 벨기에 한 극장의 로고와 너무 유사하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역시 이제 이 엠블럼을 만들었던 디자이너는 당연하게도 발뺌을 했지만 동일 디자이너가 각종 작품에서 도쿄올림픽 엠블럼을 제외하고도 계속된 의혹이 불거지면서 결국 그 엠블럼을 사용 중지하고 현재 엠블럼으로 바꾸는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역대 처음으로 엠블럼이 바뀌었던 사건이라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올림픽 총괄 디렉터가 여성 개그맨의 외모 비하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해외에서도 이름이 알려져 있는 일본 개그우먼인
와타나베 나오미라는 여성 개그맨한테 좀 체격이 있으신 분인데 돼지 귀 장식을 붙여서 개회식에 내보내자는 제안을 이제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욕을 굉장히 많이 먹고 결국엔 사임까지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좀 두 번째 사건이 있었고요. 세 번째 논란으로는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 스왈로스에서 한번 짧게나마 다뤘었던 내용인데 조직 위원장의 여성 멸시 발언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멘트로는 이제 여성이 참석한 이사회 회의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어떻게 보면 여성 멸시적 발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국내외적으로 난리가 나면서 조직 위원장 자리에서도 사퇴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올림픽 유치에 약간 부정청탁 의혹이라는 그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제 JOC, 그러니까 일본 올림픽 위원회가 도쿄를 개최지 선정 전에 싱가포르의 한 컨설턴트 회사에 국제 로비 활동비로 이제 약 9,005만 죄송합니다. 9,500만 엔을 송금했는데 이게 하나로 따지자면 약 10억에 달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유치 선정되고 나서는 또한 약 1억 3,500만 엔을 추가로 보낸, 그러니까 이제 하나로 약 14억을 이제 송금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부정청탁 또는 부정선정 의혹으로 이제 도쿄가 이제 개최지에서 취소가 되냐 마냐로 한참 시끄러웠던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막식에서 나온 이슈인데 이걸 안 다루고 갈 수는 없겠죠. 이제 MBC 자막 및 해설 논란 관련인데 이제 개막식 중에 해당 국가와 관련된 사진 및 관련 자료를 함께 내보내는 그런 의례적인 행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선수단에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진을 넣으면서 이게 국민들에게 약간 의아한 점을 심어주었습니다. 뭐 모두들 알다시피 체르노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곳을 관광지라고 하면서 또는 이제 나라의 랜드마크라고 하면서 소개하기 좀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크라이나에서만 실수한 게 아니라 이제 엘살바도르 선수단을 소개할 때는 이제 비트코인을 화면에 내보냈습니다. 비트코인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엘살바도르 같은 경우에 자국의 화폐 가치가 굉장히 낮아지면서 비트코인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국가의 화폐 단위로 인정을 했던 전 세계 첫 국가였거든요. 그래서 자신들의 화폐 가치에 대한 이제 약간 모독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던 그런 사건이었고, 이제 루마니아 같은 경우엔 드라큘라를 이미지로 넣어놓고, IT 같은 경우엔 이제 자막으로 최근 대통령 암살로 인해 전국이 안개 속에 들어와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하면서 부적절한 방송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이탈리아에 피자를 넣어둔다든가 이런 몰상식한 행동들을 보이면서 이제 개막식 끝 무렵에 MBC가 사과는 했으나 이제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고 현재 국민 청탁까지 올라온 그런 사건입니다. 굉장히 이제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몰상식한 행동이었죠. 저도 그 라이브로 봤었는데 노르웨이 할 땐 또 연어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잘못한 것도 잘못한 건데 이거를 뭐 높으신 분이 뭐 편집을 하시고 마지막 검수를 하신 건지 아니면은 좀 밑에 있는 분이 하시고 위에 있는 분이 검수를 제대로 안 한 건지 이게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방송까지 실제로 라이브로 송출되는 부분도 더 심각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맞죠. 맞습니다. 네. 네, 그렇다고요.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시나요, 희정 씨 지금? 당연히 알죠. 저도 제가 그 개막식을 밖에 뭐 일이 있어서 나가서 이렇게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뭐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유튜브를 키니까 이게 온통 그걸로 막 도배가 돼 있더라고요. 뭐 몰상식하다 뭐 이렇게 막 돼 있길래 저도 잘 찾아봤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우리나라의 효자 종목 및 주요 경기 일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일단 29개 종목에 총 232명의 선수가 출전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효자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양궁이겠죠. 양궁 종목에는 이번에 5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고요. 공정, 청렴의 대명사인 양궁협회가 올림픽 성적 및 국제대회 성적에 상관없이 모든 선수가 제로 베이스에서 국가대표 선발전을 준비했기 때문에 저희 대표팀이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담으로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양궁 해설을 하셨던 미국 MBC 해설위원은 농구에서 미국 드림팀의 위상을 양궁에서는 한국팀이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또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태극마크를 다는 것이 올림픽보다 더 어렵다라는 말이 존재하는 한국 양궁의 위상이기 때문에 효자 종목으로 힘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24일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 개설된 남녀 혼성 단체전에서 대회 첫 메달을 금메달로 장식을 해줬고요. 이때 선수들이 만 17살의 김재덕 선수 그리고 20살의 안산 선수가 결승에서 네덜란드를 꺾고 양궁 혼성전 올림픽 초대 챔피언에 등극했습니다. 또한 올림픽 사상 첫 3관왕을 향해 시동을 걸었고요. 이 3관왕은 이제 혼성, 개인, 단체전까지를 땄을 때를 가상한 3관왕이고요. 그리고 이 김재덕 선수의 나이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만 17세 3개월 12일이라고 해요. 이 나이 때 금메달을 목에 걸며 역대 올림픽 한국 남자 최연소 금메달 리스트로 등극을 했고요. 이 여자 기록을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자 기록은 무려 쇼트트랙의 김윤민 선수가 세운 13세 85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기록이 정말 13세면 정말 어리지 않습니까? 이 기록이 그래서 하계올림픽 통틀어서 가장 어린 선수로 현재까지는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양궁 같은 경우에 남은 일정은 이제 남녀 각각 개인전과 단체전이 남아 있고요. 단체전은 8강부터 그리고 개인전은 64강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자 단체전이 25일, 남자 단체전이 26일, 그리고 27일부터 29일까지는 각각 남녀 개인전이 시작되고요. 여자 결승은 30일, 남자는 31일 시작됩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점은 지난 리우에서 무려 양궁이 전 종목 석권 기록을 세웠고 여자 단체전의 경우 이번 올림픽까지 포함해서 9연패에 도전합니다. 바로 그래서 순항하고 있는 대한민국 양궁 대표팀이 어떤 역사를 써내려 갈지도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 효자 종목은 제가 태권도를 꼽아봤는데요. 태권도는 대한민국이 종주국이지 않습니까?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출전 전체급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태권도 종주국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줬고요.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 이후 가장 많은 금메달을 우리나라가 획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리우에서는 출전 선수 5명 모두가 금메달 2개, 동메달 3개를 따내며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자존심을 지켰고요. 다만 언론에서 이번에 지난 24일 토요일을 조금 골든데이라고 많이 띄워주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날 세계 랭킹 1위 장준 선수가 남자 58kg급 4강에서 아쉽게 패했지만 동메달 결정전에서는 대승을 거두며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자 체급에서는 세계 랭킹 4위인 심지영 선수가 8강에서 아쉽게 패하면서 첫 번째 올림픽을 마감했는데요. 괜찮습니다. 첫 번째 올림픽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미래가 창창한데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태권도 경기는 그동안 대회 후반부에 개최됐으나 도쿄 대회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개회식 이튿날 일정을 시작해 24일부터 27일까지 날간 짧게 열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6명의 선수가 출전했고요. 녹음일 기준으로는 이제 4명의 선수가 출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선수는 모든 선수들이 주목할 만하지만 한국 태권도의 간판 이대훈 선수로 25일 남자 68kg급에 출전하는데요. 이번 올림픽이 마지막 올림픽 출전인 가능성이 높은데 아직 올림픽 금메달과는 인연이 없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 힘을 내줬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또한 올림픽 금메달만 따면 세계선수권, 아시안게임, 아시아 선수권 대회를 모두 석권하는 그랜드슬램을 달성 가능하기 때문에 이 기록마저 꼭 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구인데요. 야구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이 많이 되지 않기 때문에 효자 종목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야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베이징 올림픽 이후 13년 만에 정식 종목으로 복귀했고요. 당시에는 이제 9전 전승으로 대표팀이 우승해서 현재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어떻게 보면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때 대표팀이 우승을 하면서 베이징 키즈가 탄생했는데 이 베이징 올림픽을 보면서 자랐던 선수들이죠. 이 베이징 키즈가 어떤 활약을 펼칠지도 기대가 됩니다. 현재 대표팀의 베이징 키즈로는 이제 이정우, 김혜성, 김진욱, 고우석 그리고 원태인 선수까지로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 야구계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팬들의 분노도 높아지고 프로야구의 인기도 떨어질 수 있는 위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도쿄 키드를 양산하면서 야구 인기도 다시 한번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다음 하계올림픽인 2024 파리올림픽에서는 야구가 퇴출되기 때문에 조금 그래서 더 이번 대회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 일정은 조금 기이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A조와 B조로 나뉘어서 치러지고요.
각각 조에 세 팀씩 있는데 조 3위를 해도 토너먼트에는 진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너먼트에서 2번 지면 탈락이지만 한 번은 져도 패자부활전이 있어서 결승전 진출의 기회는 열려 있고요. 이런 복잡한 방식은 일본을 위한 거라는 조금 언론의 예측이 나오는데요. 최강 팀이라도 상대 에이스 투수를 만날 경우 결승에 못 갈 수도 있는 만큼 일본이 앞서서 2004년과 2008년 베이징에서 결승에 오르지 못한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저도 기회를 다시 얻는 변형 패자부활전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보이고요. 방식이 복잡해서 이번 야구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경우의 수를 따지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전승으로 조금 올라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좀 스킵하고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짧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펜싱도 우리나라에서 효자 종목으로 꼽히는 편입니다. 펜싱도 2008년 베이징 올림픽부터 꾸준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요. 24일에는 김정환 선수가 남자 사브르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어 한국 펜싱 역사상 최초로 대회 3연속 메달 획득에 성공했고요. 다만 이 소식을 끝으로 이번 시간에는 시간 관계상 펜싱을 조금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올림픽 2탄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은 스킵하고요. 남은 대회 주요 일정으로는 제가 여자 배구와 여자 농구를 가져왔는데 여자 배구는 25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이틀 간격으로 5경기를 치르며 예선을 진행하는데 각 조에서 4위 안에 들어야 8강에 진출합니다. 전체 참가하는 국가는 12개국이고요. 6개씩 두 조로 나누어서 예선을 치르고 우리나라 같은 조에 속해 있는 국가들을 보면 세계 최강 브라질을 제외하면 같은 조에 있는 국가 중에 일본과 세르비아전이 8강으로 향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아요. 특히 8강에 진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8강 대진도 조 순위로 짜여지기 때문에 단순히 조 4위로 턱걸이 8강을 가는 것보다는 일본과 세르비아 차곡차곡 잡아서 좋은 대진 만나서 쭉쭉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대한민국 특히 캡틴 김연경 선수의 마지막 올림픽이기 때문에 유종의 미를 거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자 농구입니다. 26일부터 3일 간격으로 3경기를 치르며 예선을 진행하는데요. 다만 한국이 스페인, 캐나다, 세르비아를 차례로 만나는데 상대 국가들이 세계 랭킹 3위, 4위, 8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험난한 예선이 예상됩니다. 한국은 참고로 피바 랭킹 19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자 농구 같은 경우에는 12개의 팀이 4팀씩 3개의 조, A, B, C조로 나뉘어서 풀리그로 예선을 치른 뒤 각 조 상위 1, 2위 팀은 직행하고요. 각 조 3위 팀 중에 상위 2팀이 8강에 진출합니다. 산술적으로 최소한 1승을 거둬야 8강 진출이 가능한데 대표팀 선수들이 똘똘 뭉쳐서 대등한 경기를 펼쳐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 잡고 1등으로 올라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않겠지만, 네, 그래도, 저희, 네, 농구, 네. 네, 농구 선수들, 네, 여자 농구 선수들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가 세계 랭킹 8위인데 캐나다전에 농구는 아니죠. 세르비아가 8위인데 세르비아전에 어떻게 보면 집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표팀이 신장에서 열세가 있긴 하지만 센터에서는 국보급 센터 박지수 선수가 버티고 있고 남자 대표팀이 했던 것처럼 콜든 스테이츠 보여주면서 3점 슛 뭐라 하죠? 쏟아지면 그 화살로 한국 농구를 이렇게 네 하는 것도 그리고 나쁜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여자 농구 마지막 예선 경기도 세르비아고요. 그 여자 배구 마지막 예선 경기도 세르비아인데 이게 또 공교롭게도 같은 날 펼쳐집니다. 그래서 팬들이 세르비아와 경기하는 것을 2경기를 볼 수 있는데 2경기 다 잡아서 좀 세르비아 팬들에게 악몽으로 남게끔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여담을 조금 잠깐 하자면 이번 대회를 보면서 저는 좀 느꼈던 게 언론이 좀 선수들에게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대회 특히 탁구도 그렇고 배드민턴도 그렇고 체조 여성 선수도 그렇고 아까 양궁도 그렇고 어린 선수들이 정말 많이 출전하는데 메달 색깔이 다가 아닌 올림픽에서 메달 획득, 특히 금메달 획득에 언론이 너무 포커스를 두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서 조금 아쉬웠고요. 세계 랭킹 타령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세계 랭킹 1위든 100위든 저도 세계 랭킹 언급을 하긴 했으나 1위든 100위든 결승전에서 이기는 사람이 금메달을 획득하는 것인데 그냥 자막으로 한번 살짝 띄워주면 되지 너무 언급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인상 깊게 봤던 경기가 지난주 토요일에 열렸던 남자 유도 60kg급 패자부활전에서 우리나라의 김원지 선수와 조지아의
치으비 미아니 선수가 연장전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을 펼쳤습니다. 결과는 김원지 선수의 업어치기 한판 승으로 김원지 선수가 동메달 결정전에 진출했는데요. 한편 치으비 미아니 선수가 이 경기 종료가 확정되는 순간에 땅을 치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정말 간절함과 아쉬움이 느껴지면서 조금 짠했던 것 같고요. 김원지 선수가 이때 먼저 다가가서 자기도 힘듦에도 불구하고 상대 선수를 일으켜주며 위로했는데 이러한 아름다운 장면을 보면서 이게 진짜 스포츠의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잠깐 조금 아름다운 장면 연출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도 승부 예측을 안 하고 넘어가면 아쉬울 것 같아서 승부 예측을 준비해봤는데 녹음일 기준으로 일요일 저녁 8시 한국과 루마니아 경기가 그 남자 축구 예선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승부 예측을 해볼까 하는데 희정 씨부터 해보는 게 어떨까요? 네, 저번 NBA에서 제가 지금 감이 굉장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승부 예측이기 때문에 솔직히 국뽕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선전부터 제가 축구를 봐온 바로서 김학범호가 공격적으로 좋은 평가를 내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많이 쳐져 있고 내리는 이제 그런 축구 움직임을 좀 구사하기 때문에 확실히 다득점은 나올 것 같지 않고요. 뉴질랜드전과 마찬가지로 약간 0대0 이제로 끌고 가다가 한국이 1대0으로 이기는 거 혹은 1대0으로 지는 그런 시나리오를 저는 생각이 하나만 될 것 하시죠. 같습니다. 하나만 해주세요. 하나만요. 그래도 네, 이 경기는 이겨야 되니까 한국의 1대0 승리를 저는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 메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희정씨 지난번에 벅스 하나 맞추시지 않았나요? 아니요, 저는 그 전부터 그 승원 씨랑 친혁 씨가 여기 스와로스에 합류하기 전부터 저는 이제 굉장히 촉이 좋은 그런 이제 패널로 이제 점액이기 때문에 다음 분 예측해 주시죠. 예, 저한테 너무 부담 주지 마시고. 제가 해보자면 저는 사실 국뽕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는 편이에요. 그냥 저야말로 진짜 제 감에 의존해서 찍는 편인데 그냥 희정 씨랑은 좀 다르게 이번 경기는 뭔가 한국이 골맛을 굉장히 많이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막 들고 지금 진혁 씨가 이탈리아 때 예측했던 대로 4대1로 예측을 할까 아니면 그냥 깔끔하게 무실점 승리 3대0으로 예측을 할까 고민 중입니다. 뭐 이 정도면 둘 중에 하나로 해도 되겠죠? 어차피 확률은 좀 낮아 보이니까. 골은 누가 넣나요, 대표팀? 네. 골은 누가 넣어주나요? 그 선수도 골은 모르겠고 어시스트는 이강인 선수가 해줄 것 같네요. 아하. 그건 넘겨줄 게 아닌가요, 너무? 네. 그래도 잘 맞출만 해요. 아니, 알겠습니다. 네, 다음 저는 분, 네. 국뽕 500% 넣고 한국이 3대0으로 이긴다 하겠습니다. 다들 이렇게 한국의 대승을 많이 예측하시네요. 아, 네. 저는 사심입니다. 저는 제가 남았는데 저는 냉정하게 루마니아의 3대2 승 예측해 보겠고요. 그래서 경기 끝난 뒤에는 졌지만 잘 싸운 한국 남은 경우의 수는 이게 메인 기사로 뜨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벌써부터 이거 썸네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전 약간 철회하겠습니다. 철회. 1대0 한국 예승 약간 철회하고 저는 약간 무승부로 갈 것 같습니다. 죄송한데 진짜 무승부 갈 것 같고 무승부 간 다음에 이제 제3경기 전에 이제 뭐라 그러죠? 경우의 수 뭐 따져봐야 한다 뭐 이런 이제 스킬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경기는 저는 무승부 0대0 혹은 1대1 무승부 저득점 무승부로 저는 예측 수정해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런 기사로는 한국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국 16강 진출 경우의 수는 이런 거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무승부가 이번에는 나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물론 다음 주에 그러면은 저희가 어떤 사람이 맞았고 어떤 사람이 틀렸는지 잘 알아보도록 하고 진혁 씨, 마지막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오늘 올림픽 안내부터 저희가 새로 도입되는 종목, 그리고 논란,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요 경기 일정까지 다뤄봤는데요. 비록 많은 종목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지는 못했지만 우리 선수들이 남은 기간 동안 건강하고 후회 없이 대회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스왈로스 53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제발.